일부 무너진 세상. 안녕하세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남편의 외도를 설계한 시아버지의 이중성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봅니다. 결혼 8년 차,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7살 민준이와 5살 소율이 제 소중한 아이들 이름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재혁이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였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안해, 다른 사람을 만났어. 남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저 짐을 챙기며 차갑게 던진 한마디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혁아, 농담이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이들은 네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우리가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재혁이가 이혼 서류를 보내온 거예요. 양육권은 저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양육비는 최소한만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경력 단절 주부였고 당장 벌어들일 수입도 없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준이의 물음에 저는 매번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소율이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민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 박상우 씨는 항상 자상하고 든든한 분이셨어요. 재혁이가 떠난 지 일주일 후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재혁이 그 놈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혁이의 가족들도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는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재혁이를 잘 못 돌봤나 봐요.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 놈이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있니? 시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진아, 혼자서 아이들 키우기 힘들 텐데 우리 같이 살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시아버지는 혼자 큰 집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요. 폐가 될까봐. 무슨 폐야. 오히려 내가 외로웠는데 잘 됐지. 그리고 민준이, 소율이도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아할 거야. 너도 일자리를 찾을 동안 아이들 봐줄 수 있고 말이야.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당장 경제적으로도 막막했고 아이들 돌봄도 문제였거든요. 며칠 고민한 후 저는 시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 집은 제법 큰 2층 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시아버지가, 2층에는 저와 아이들이 사용하기로 했죠. 이사 첫날, 시아버지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짐 정리부터 아이들 방 꾸미기까지 마치 친아버지처럼 챙겨주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소율이랑 할아버지가 같이 살 거야. 재밌겠지?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기도 했어요. 마치 완전한 가족 같았죠.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거였죠. 시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잘 돌볼 테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일을 나갈 수도 없었을 텐데 시아버지 덕분에 조금씩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일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들어올 예정이니? 누구랑 일하니? 손님들은 어때? 처음에는 그냥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자주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카페에 가끔씩 들르시기도 하셨어요. 아, 아버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우리 수진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동료들은 시아버지가 참 자상하시네요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이들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수진아, 민준이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게 어때? 남자아이는 몸이 튼튼해야지. 소율이는 피아노를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아이는 예술적 소양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의견을 내면 시아버지는 미묘하게 불쾌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민준이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수진아, 너는 아이 키우는 경험이 부족해. 나는 재혁이도 키워봤고 남자아이가 어떤지 잘 알아. 그런 식으로 제 의견은 자주 무시당했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한 제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제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2부. 균열의 시작. 시아버지와 함께 산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재혁이와의 이혼 절차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아, 이혼 조건이 너무 불리해. 변호사를 새로 구해야겠어. 아버님,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는데요. 그 변호사는 경험이 부족해 보여.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께 맡기는 게 어때? 제가 선택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쓰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됐어요. 혼자 결정하기에는 모든 게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새 변호사와 만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상담 때마다 시아버지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제가 함께 와야죠. 변호사는 주로 시아버지와 대화했고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먼저 답하시곤 했죠. 변호사님, 양육비 문제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진이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점 제가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이혼인데도 제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제가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어요. 누구와 통화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계획 말씀이신 걸까요? 재혁이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해. 수진이가 눈치채면 곤란하거든.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재혁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더 듣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통화를 끝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재혁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 시아버지가 재혁이의 외도 상대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는 재혁이 회사 후배래. 나이도 어리고 아마 재혁이 돈 때문에 접근했을 거야. 아버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그게 재혁이한테서 들었지 뭐. 하지만 재혁이는 자신의 외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아버지한테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시아버지가 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수진아,
혹시 재혁이한테서 연락 온 거 없니? 없어요, 아버님. 벌써 세 번째 물어보시는데. 그래? 내가 그랬나? 미안해, 걱정이 돼서 그래. 심지어 제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폰을 둔 자리와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시아버지가 제 친구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수진아, 오늘 민정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아이들은 누가 봐? 아버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런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처음에는 정말 할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게 아닐까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만나는 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날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약을 사고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인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돈은 약속대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재혁이를 계속 붙잡아도.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재혁이도 슬슬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수진이가 완전히 내 통제하에 들어올 때까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는 재혁이의 외도 상대였고 시아버지가 돈을 주고 재혁이를 유혹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게다가 저를 통제한다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곧 헤어졌고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아버지가 재혁이의 외도를 조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혁이가 외도를 시작한 시기와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재혁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을 때 시아버지는 오히려 젊은 남자는 좀 놀 수도 있지라며 옹호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시아버지가 아들을 감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며느리보다 아들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정도가 심했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재혁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아, 남편을 너무 의심하지 마. 그러면 정말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아버님, 그런데 재혁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어. 네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행동하면 괜찮아질 거야. 결국 저를 의심병 걸린 여자로 만들어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재혁이가 결국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도 시아버지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네가 워낙 훌륭한 며느리니까 재혁이도 후회할 거야.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저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재혁이의 외도를 조장해서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고 저와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의 오래된 친구인 김 이모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모, 혹시 시아버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 이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사실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시아버지는 원래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야. 소유욕이요? 응. 너희 시어머니도 살아생전에 많이 힘들어했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한하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려고 했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재혁이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했어.
재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잖니. 맞았어요. 재혁이와 제가 결혼할 때 시아버지는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새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재혁이를 너무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네가 재혁이를 데려간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김 이모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우리 결혼을 파탄내고 저와 아이들까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한 거였어요. 3부. 조여오는 올가미. 진실을 알고 난 후 시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수진아,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역시 일이 너무 힘든가 봐. 그냥 일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 예전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의도가 보였어요. 저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집에 있으면 더 좋아할 텐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도 보였어요. 점점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제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진아, 혹시 남자친구 생각은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 그게 좋아. 아이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특히 아이들 아빠가 아닌 남자랑은 조심해야 해. 마치 제가 경박한 여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방해할 거라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실제로 얼마 후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 동료 준수 씨와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준수 씨는 착하고 유머도 있어서 힘든 일상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오늘 일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냥 친근한 제안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갇혀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니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늦었네. 무슨 일 있었니? 그냥 동료와 잠깐 이야기했어요. 동료, 남자니 여자니? 남자분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화가 난 게 역력히 보였어요. 수진아, 내 처지를 생각해봐. 이혼한 여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버님, 그냥 직장 동료랑 커피 한 잔 마신 거예요. 시작은 다 그래. 나는 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제 출퇴근 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추궁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캐물으셨어요.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오늘 누구랑 있었는지 할아버지한테 말해줄래? 할아버지, 엄마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안 만났니? 아직 어린 민준이가 시아버지의 의도를 알 리 없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이를 제 감시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오랜만에 본 재혁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저는 재혁이와 거실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도 함께 계셨죠. 뭔 일이야? 갑자기 와서. 아버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재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 민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버지가 소개해줬다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도 긴장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소개해줬다고? 아버지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민지가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저를 만났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재혁이는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설마 아버지가 일부러? 재혁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그분이 당황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그리고 민지가 돈 이야기도 했어요.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있다고. 그 여자가 헛소리하는 거야. 네가 그런 말을 믿어? 하지만 재혁이는 이미 진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거든요. 아버지, 설마 정말.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냈어요. 재혁아, 나도 봤어. 아버님이 그 여자한테 돈 주는 걸. 시아버지가 저를 쏘아보며 화를 내셨어요. 수진아, 네가 뭘 봤다고? 카페에서 봤어요. 그 여자한테 돈 주면서 재혁이를 계속 붙잡아 두라고 하시는 거. 재혁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해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저와 수진이를 이간질하려고? 재혁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위해서요? 우리 결혼을 망가뜨린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말만 잘 듣던 네가 수진이 이 여자 때문에 변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었어. 시아버지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이 여자라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아버지가 제정신이세요? 수진이는 제 아내였고 민준이와 소율이의 엄마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먼저야. 네가 얘한테만 매달리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 재혁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신이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민지도 제가 외도하도록 상황을 만든 것도 다 아버지가 꾸민 거였어요? 내가 직접 외도하라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를 유혹하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막지는 않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사부. 폭로와 각성. 진실이 밝혀진 후 재혁이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파탄내고 자신을 조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후로 저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으니까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네가 재혁이한테 헛소리를 해서 우리 부자간 관계가 망가졌어.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야? 시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계셨죠. 아버님, 전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어디로? 너 혼자 아이들 키울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해요. 웃기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일자리도 내가 있어서 다닐 수 있는 거고. 시아버지의 말은 점점 독해졌어요. 저를 무능하고 의존적인 여자로 만들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거든요. 며칠 후 재혁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아버지한테 조종당한 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서. 그리고 민지랑도 완전히 끝냈어. 재혁이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었어요. 재혁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네가 조종당했다고 해서 상처받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욱 이렇게 살 수 없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봐. 재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겠죠.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시아버지 집에서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카페 일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족했죠. 하지만 운 좋게도 카페 사장님이 풀타임으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하셨어요. 수진 씨가 성실하고 일 잘하니까 매니저로 승진시켜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급여도 이전보다 많이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살 곳을 구하는 거였어요. 전세금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투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였어요. 특히 민준이는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였거든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 엄마랑 민준이, 소율이가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왜요? 할아버지가 싫어요? 할아버지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준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엄마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더욱 화를 내셨어요. 수진아, 네가 나가면 진짜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몇 달 못 가서 다시 돌아올 걸. 안 돌아와요. 절대.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 아빠도 없는데 할아버지마저 없으면 어떻게 키워? 제가 잘 키울 거예요. 아버님 없이도.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사 전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민준아, 소율아. 내일부터 우리 새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새 집은 어때요? 작지만 따뜻해. 그리고 우리만의 공간이야. 할아버지는 보러 와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와달라고 하면 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조금 슬퍼했지만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설레어하기도 했어요. 오부. 새로운 출발.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불쾌한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봤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후회해도 늦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짐을 다 싣고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시아버지 집과 비교하면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야. 작네요. 작지만 우리 것이야. 그게 중요해. 아이들도 금세 적응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아마 엄마의 밝아진 모습 때문일 거예요. 일도 잘 되었어요. 매니저가 되면서 책임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무엇보다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간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어요. 카페 사장님은 아이들이 아플 때 융통성 있게 배려해 주셨고, 동네 이웃들도 가끔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민정이가 큰 힘이 되어줬어요. 수진아, 정말 잘한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정말?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민정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혁이가 찾아온 거예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러 나간 상태였어요. 저는 재혁이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야기야. 재혁이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아프시다고? 응.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프신 이유가 우울증이라니. 끝내 본인 고집을 이기지 못하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나를 왜? 사과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시네.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시아버지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결국 가보기로 했어요.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봤던 그 강인한 기세 하나 없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통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아버님, 좀 어떠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재혁이만 생각하고 너와 아이들 생각은 안 했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저는 시아버지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다고 남을 해쳐도 되는 건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다, 아가야. 시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 소율이는 잘 지내니? 잘 지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한번 와달라고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할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카페 사장님과 함께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점장을 맡게 될 예정이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소율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둘 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는 퇴원하신 후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세요. 저와는 어색하지만 아이들과는 예전처럼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재혁이와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을 해요. 그도 많이 반성하고 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지금이 훨씬 낫다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았던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요. 무엇보다 제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살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제 선택이에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요.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직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분은 제 과거를 알면서도 편견 없이 대해주세요. 아이들도 그분을 좋아해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새로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쟁취해야 하는 거라는 걸.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남편이나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숨 막혀하고 계신 분이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여도 반드시 길은 있어요. 첫 번째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당장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저처럼 파트타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경제적 자립이 정신적 자립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 때로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받으세요. 저도 친구 민정이가 없었다면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굴복하고 포기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와 끝까지 싸워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네 번째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저도 실수투성이었어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은 모든 게 암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져요.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기회는 찾아오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들은 있고 고민거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 의지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았던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분명 할 수 있어요. 얼굴은 뵌 적 없지만 진심으로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